안녕하세요. 제1교시 8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6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즉 그림 1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영역에 색 5가지 중 한 가지를 칠하게 되는데요. 선으로 맞닿은 영역 길이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함으로써 영역을 구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그림 1을 이어붙여 그림 2와 같은 모양을 만들었을 때도 경계가 선으로 맞닿은 영역끼리 서로 다른 색을 칠함으로써 구별하기 위하여 그림 1의 타일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 관하여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영역들과 색이 모두 달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일수록 그 영역의 색을 우선적으로 결정했을 때 주변에 인접한 영역들의 색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하여 저는 우선 그림 1의 6가지 영역을 A, B, C, D, E, F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림 2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저는 6가지 영역에 대해 각 영역과 인접한 영역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A, B, D, F의 경우에는 다른 모든 영역들과 인접하였지만 C, E의 경우에는 서로와 인접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인접하는 영역의 수가 가장 많은 영역들은 A, B, D, F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여 저는 이 영역들의 색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까지 생각하면 풀이는 매우 쉽게 되는데요. 색을 우선 1에서 5까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A, B, D, F의 색을 어떻게 칠할지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건데요. A의 칠할 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B는 A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총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요. D는 A, B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총 3가지, F는 마찬가지로 2가지를 칠할 수 있습니다. 즉, 총 경우의 수는 120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일 A, B, D, F에 각각 색을 1, 2, 3, 4번을 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C, E는 서로와 인접하지 않을 뿐 A, B, D, F 모두와는 인접하기 때문에 C와 E는 각각 색 1, 2, 3, 4를 가지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색은 총 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C와 E 모두 색 5번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BDF의 칠할 색을 정하게 되면 C와 E는 그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총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ABDF의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 120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교시 20분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육면체의 전개도의 화살표를 그린 후 화살표가 그려진 모양이 다른 정육면체 하나만을 찾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총 한 가지 발견과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에서 5번까지의 전개도를 모두 적게 되었을 때 정육면체의 윗면과 아랫면을 제외한 가장자리 부분에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모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변과 평행한 화살표는 모두 한 개씩으로 이는 전개도를 변형시켜 그 화살표의 방향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문제가 더 편하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말한 전개도의 변형 방법이란 접어서 맞닿을 변끼리 붙임으로써 화살표가 그려진 4개의 면을 하나로 배열시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 면들끼리 이어붙이고 빨간색 면들끼리 이어붙여서 이 정육면체를 돌려 이 정육면체를 만들고 이 정육면체를 돌려 이 정육면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찬가지로 이를 1번에서 5번까지 적용을 하면 빨간색 테두리를 친 네모들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화살표들을 이어붙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모양들이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변과 평행한 방향의 화살표를 기준으로 배열해 보았을 때 오직 2번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 방향의 화살표가 방향이 뒤집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답은 2번인 것입니다. 제2교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9개의 칸에 규칙에 따라 숫자를 적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1번부터 4번 칸에는 1부터 5 사이에 어떠한 숫자를 임의로 적습니다. 그 다음 5번 칸에는 1번 칸의 값을 그대로 적고 6번 칸에는 2번 칸의 값이 5인 경우에 1번 칸 플러스 5를 적고 2번 칸의 숫자가 5가 아니면 1번 칸의 숫자를 그대로 적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을 7번 칸, 8번 칸에도 적용합니다. 그 다음 9번 칸에 5, 6, 7, 8번 칸의 값을 적습니다. 이때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의 곱을 n이라 합시다. 이때 9번 칸의 값이 10인 경우에 n의 값을 모두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보이는 것이 이 5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1, 2, 3, 4에 들어가는 5의 위치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번 칸의 값이 10이라는 정보가 상당히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즉, 5, 6, 7, 8번 칸의 값의 합이 10이라는 것인데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10이라는 숫자는 보통의 9번 칸이 가질 수 있는 값보다 대체적으로 큰가 작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문제에 푸는 것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 2, 3, 4 칸 중 하나가 5가 들어가면 그 아래 칸은 5 이상의 숫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5, 6, 7, 8번 칸의 값의 합이 10이므로 1, 2, 3, 4 중에 5가 2개 있으면 모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2, 3, 4 사이에 있는 5의 개수는 0개 또는 1개입니다. 따라서 이 5의 개수로 경우를 나누면 편하게 경우를 따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에 5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이 위의 칸은 아래의 칸과 정확히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칸의 합이 11입니다. 따라서 순서를 무시했을 때 1333, 2233, 1144, 1234, 2224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경우에 n은 27, 36, 16, 24, 32가 됩니다. 다음으로 5가 한 개 존재하는 경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번 칸과 2번, 3번, 4번 칸은 규칙이 다르죠. 따라서 경우를 다시 나눠야 했습니다. 먼저 5가 1번 칸에 존재하는 경우를 먼저 봤습니다. 이때 5번 칸의 값도 5이므로 6, 7, 8의 합이 5가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값은 1, 2, 2 또는 1, 1, 3이 됩니다. 따라서 순서를 무시했을 때 5, 1, 2, 2, 5, 1, 1, 3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n은 20과 15가 됩니다. 다음으로 5가 2, 3, 4번 칸에 존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때 2, 3, 4에 존재하는 5, 아래 숫자는 6 이상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숫자의 합은 4 이하이므로 가능한 개수를 모두 세보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순서를 고려했을 때 1, 5, 2, 1, 1, 5, 1, 2, 1, 1, 5, 2가 가능하여 n은 10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답은 10, 15, 16, 20, 24, 27, 32, 36이 됩니다. 제2교시 2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각 ABC가 60도이고 BC의 길이는 24인 평행사변형 ABCD를 주었습니다. 이때 각 변의 중점은 EFGH라고 하였고 점 E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는 3루트 3이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이때 각 변의 중점과 꼭지점들을 잇는 선분을 총 8개 그음으로써 팔각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팔각형의 넓이와 선분 JK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팔각형 자체의 넓이를 바로 구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에 전체에서 다른 부분을 빼거나 팔각형을 쪼개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풀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팔각형을 쪼개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평행선을 긋고 같은 선 위의 점들을 찾는다면 더 편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EIMG 그리고 FKOH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점을 길이비를 사용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교점을 X라고 한 뒤 마찬가지로 길이비를 사용하여 APXLC와 BZXND가 각각 같은 직선 위에 있음 역시 밝혀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저는 우선 길이비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삼각형 AEX에서 길이비를 통해 AP 대 PX가 2대 1임을 그리고 EI 대 IX가 1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각형 PIX의 넓이는 삼각형 AEX 넓이의 6분의 1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삼각형 PIX뿐만이 아니라 다른 7개의 삼각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에 저는 팔각형의 총 넓이가 사각형 ABCD의 넓이의 6분의 1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ABC가 60도이고 E에서 BC까지의 거리는 3루트 3이며 BC의 거리가 24였기에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24이므로 팔각형의 넓이는 24 루트 3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JK의 길이를 구해보아야 하는데요. 저는 이를 구하기 위해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FH와 평행한 I를 지나는 선을 그어 EC와의 교점을 I라고 한 뒤 E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내려 Z라고 하였습니다. EBZ의 각이 60도이고 EZ가 3루트 3이므로 BZ의 길이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BC의 길이가 24였기에 ZC의 길이는 21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EC의 길이는 6루트 1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HF에 평행하면서 I를 지나는 직선과 EC의 교점을 Y라 했기에 길이비를 생각해보면 JK는 6분의 1 곱하기 EC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EC가 6루트 13이라는 길이를 가졌기에 JK의 길이는 루트 13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2교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의 제시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문제의 설정과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 설명 부분, 첫 번째 문제를 소개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대문제의 설정을 알려주는 상황 설명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제시문을 읽어보면 이 문제에서 원주 위에 숫자 1부터 n을 쓰려고 하고 있고 차이 합이라는 것을 정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 합은 원주상 이웃한 숫자 간 차이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아래 예시에서 1과 2의 차이가 1, 2와 4의 차이가 2, 4와 3의 차이가 1, 3과 1의 차이가 2이므로 차이 합은 이들의 합인 6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6개의 숫자를 배열해야 하는 상황에서 1과 6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숫자들인 2부터 5를 어떻게 배열해야 차이 합이 최소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설정을 하고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만의 설정을 하고 문제에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탐색하는 작업은 문제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기도 하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선 정액각형을 구성하는 변의 양끝점에 있는 두 수의 차를 적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설정대로라면 차의 합은 n각형의 모든 변에 적힌 수의 합이 됩니다. 이런 설정을 토대로 이웃한 숫자들의 차의 합에 대한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 a와 b가 적힌 두 점 사이의 모든 선분에 적힌 숫자들의 합은 절대값 a-b 이상인데요. 이는 어떤 수들의 절대값의 합이 그 수들의 합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부등식이 삼각부등식인데 구체적인 식은 그림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인 사실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려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정육각형을 비롯한 정액각형을 선분들로 분할하고 그 선분들의 양끝점을 살피는 식으로 이제 차이합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2의 경우에 대해서만 푸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밝힌 사실에 의해서 초록색 선분 4개 위 수들의 합은 1과 6의 차이인 5 이상이고 주황색 선분 2개 위 수들의 합도 5 이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분들 위 수의 합, 즉 차이 합은 10 이상입니다. 차이 합이 10 이상이기 때문에 10은 차이 합의 최소값으로 가능한 이제 후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그 10이 그 차이 합들의 최소값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차이 합이 10이 되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차이 합이 10이려면 주황색 선분상 숫자들의 합도 초록색 선분상 숫자들의 합도 5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록색 선분으로 이어진 수들과 주황색 선분들로 이어진 수들이 크기 순으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차이를 전부 더해보는 방식으로 검토해 보면 차이 합이 1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 합이 10 이상이고 1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차이 합의 최소값은 10이고 최소값이 되는 예시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1과 3도 비슷한 이유로 차이 합이 최소값이 10임을 보일 수 있고 차이 합이 10이 되는 숫자들의 배치도 그림 위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하단의 그림은 차이 합이 10이 되는 것들의 예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원탁 위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채우는데 2, 4, 6, 7의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수들인 1, 3, 5, 8, 9를 적절히 배치해 차이 합을 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저는 차이 합이 1, 1, 2, 2, 3, 3, 9, 9, 총 18개의 수들 중 9개의 플러스 부호, 9개의 마이너스 부호를 부여한 것들의 합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어떤 사실을 밝혔는지 설명하기 전에 왜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이합은 9개의 차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두 수의 차는 한 수의 플러스 부호, 한 수의 마이너스 부호를 부여한 후 이 둘을 더한 값입니다. 이런 차가 총 9개이고 각 숫자는 2개의 차 계산식에 포함되므로 1부터 9가 두 번씩 반복된 것에 플러스 부호가 9개, 마이너스 부호가 9개 부여된 수들을 더해서 차이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이합 계산 과정에서 부호의 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얻은 사실로부터 저는 차이합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합이 1122 99에 플러스 부호 9개, 마이너스 부호 9개를 부여한 후 더한 것이므로 가장 작은 수 9개에 마이너스 부호가 부여되고 가장 큰 수 9개에 플러스 부호가 부여되면 차이합이 최대가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부호가 부여되는 배치가 있다면 그때 차이합 값이 가능한 모든 차이합 값들 중 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배치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정 배치가 차이합 최대가 되는 것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1, 2, 3, 4끼리 이웃하지 않고 6, 7, 8, 9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왜 이것이 차이합 최대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지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찾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배치가 차이합 최대를 만족시킨다는 것부터 보이겠습니다. 이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면 1, 2, 3, 4 중 임의의 한 수 주위에는 그보다 큰 수들이 6, 7, 8, 9 중 임의의 한 수 주위에는 그보다 작은 숫자들이 분포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이들을 토대로 1, 1, 2, 2, 99의 부호를 분배해 차이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1, 2, 3, 4와 모든 6, 7, 8, 9 각각 마이너스 부호와 플러스 부호를 받을 것이고 차이합이 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차이합이 최대려면 제가 찾은 조건대로 숫자들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만약 1, 2, 3, 4 내 두 수가 이웃한다면 그들의 차이를 계산할 때는 한 수는 플러스, 한 수는 마이너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모든 1, 2, 3, 4가 마이너스 부호를 받는다는 조건에 위배되어 모순입니다. 따라서 1, 2, 3, 4가 끼리 이웃하지 않고 마찬가지 이유로 6, 7, 8, 9끼리도 이웃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명제로부터 차이합이 최대인 것과 1, 2, 3, 4 그리고 6, 7, 8, 9끼리 이웃하지 않는 것이 동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2, 4, 6, 7이 주어진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이런 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배치를 찾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능함을 확인했고 문제에서 가능한 최대 배치를 모두 제시하라고 했으니 모든 경우를 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주어진 배치에서 1, 2, 3, 4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왼쪽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위치에 1과 3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1과 3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6, 7, 8, 9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오른쪽 그림상 흰 네모에 해당하는 두 위치 중 한 곳에 5가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한 흰 네모와 한 색칠된 네모에 8과 9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답이고 총 8개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8개의 차이합 최대 그림의 숫자 배치입니다. 지금 푼 3번 문제는 적어도 제 풀이상에서는
해야 하는 추론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 시간 안에 답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다른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답에 도달하는 게 어려운 만큼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한 생각이나 시도들을 최대한 적어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2교시 3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문제가 총 2개인데요. 1번은 정보 문제인 관계로 2번만 풀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문제가 상당히 긴데 1번 문제에 해당되는 설명은 2번 문제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 두 부분만 있어도 소문제 2번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부분에서 추출한 부분을 약간 나열식으로 다시 바꿔보자면 결국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K가 M 곱하기 N인 2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M, N의 순서쌍이 5개 이상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K가 24의 배수라는 것이고 세 번째 조건은 K의 소인수가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주어진 조건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조건 2에서 K가 24의 배수라고 했는데 2와 3이 24의 소인수이기 때문에 2와 3은 K의 소인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건 3에 의해서 K의 소인수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2와 3은 K의 모든 소인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K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K가 24의 배수이기 때문에 알파가 3 이상, 베타가 1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2랑 3이 성립할 때 K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였는데요. 이제 반대로 K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될 때 조건 2랑 3이 성립함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2와 3이랑 이제 K가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조건이 서로 동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건 2랑 3을 이제 이 새로운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못하고 가능한 모든 K의 그 값들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들을 구하는 문제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 1로부터 K가 324 이하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K의 그 약수인 M과 N이 19가 될 수 없고 20도 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18 이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가 각각 6 이하, 3 이하임을 보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K값으로 가능한 자리들을 나타내는 표를 그렸습니다. 이 표상의 12개의 자리들 중 제시된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리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표상에서 K가 324 이하라는 범위에 위배되는 자리들을 지웠는데 이러한 조작은 범위를 이용해서 표를 그린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의 6승 곱하기 3의 제곱 자리에 해당되는 수는 9 곱하기 64인데 이게 당연히 324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자리를 총 4개의 자리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8개의 자리에 대해서 각각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수들의 약수를 고려하여 조건 1을 만족시키는 숫자들을 추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정밀한 부등식을 세우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고려했다면 K 값들로 가능한 것들의 범위를 더 좁혀서 8개가 아니라 6개, 3개, 6개, 7개 이런 수의 이런 개수의 숫자들만 검토해도 이제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추론을 통해서 범위를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바로 계산에 들어갈 것인지는 해야 하는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할 수 있는 추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교시 1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제 3교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3개의 지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문은 종이접기를 통한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 지문인 나번에서는 자연에서 나타난 종이접기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은 전개도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분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에서는 네 갈래로 쪼개진 종이에서 산접기 3개, 골접기 하나가 있을 때 이 전개도가 납작하게 접히기 위한 X, Y, Z, W의 일반적인 조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일단 가장 단순하게 직접 접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 접근으로는
뭔가 대칭성이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아서 어떠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 좌우 대칭이 성립하는 경우에 x의 값과 w의 값이 같고 y의 값과 z의 값이 같으면 납작하게 접힐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x가 y보다 커야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접근에서는 종이접기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때 종이접기 과정의 처음과 끝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량 같은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가 이룬 각도들이 변할지라도 이 부채꼴들이 이루는 부채꼴들 자체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접근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납작하게 접힌다 라는 단서를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수식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이 네 개의 선 중에 하나의 선을 자른 다음에 이를 그냥 납작하게 접었을 때 이 두 선이 다시 만나면 이 두 선을 자르지 않고도 이를 납작하게 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발견을 통해 중심각을 알고 있는 네 개의 부채꼴들을 최종 접힌 상태에 표시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하여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힌 모습을 아래서부터 천천히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의 각을 가진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Z입니다. 이때 이 선이 이 선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므로 W가 Z보다 커야 하겠죠? 그 다음 Y가 쌓이고 그 다음 X가 쌓여서 처음 이 선과 맞닿게 됩니다. 따라서 W 빼기 Z 더하기 Y 빼기 X는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전개도가 주어져 있고 이 전개도를 완전히 접었을 때 위에서 본 모양, A 방향에서 본 모양, B 방향에서 본 모양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접근으로는 직접 접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때 연습지를 배부했었는데 연습지에 접어도 된다고 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시간에 연습지를 접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접근으로는 일단은 먼저 주어진 전개도의 형태를 분석하는 그런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이 마름모들이 모두 합동인데 이들이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접힌 방향까지 고려를 하면 이 네 개의 마름모로 이루어진 어떠한 단위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모양만 잘라서 접은 다음에 합치면 전체 모양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종이가 있을 때 이 종이를 접으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이 제가 만든 그림과 같은 이러한 모양이 접혀지는데 이러한 모양을 옆으로 세 개를 늘어뜨리면 전체 모양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양을 접었을 때는 이 모양이 나온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첫 번째 풀이입니다. 또 다른 접근으로는 앞선 부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 문제 1번은 4개의 선으로 접힌 하나의 모서리가 X, Y, Z, W의 각을 이루고 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접히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를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고려하면 X의 값이 120, Y는 60, Z는 60, W가 120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구했던 이 두 조건이 모두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모든 모서리가 평면으로 접힌다는 어떠한 하나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모서리가 평면으로 접힘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B 방향에서 보이는 모양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모양을 접었을 때 이와 같은 삼각형이 늘어져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앞서 구했던 것과 똑같은 이러한 모양이 접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을 소개해드리자면 위에서 본 모양은 긴 하나의 직선, A 방향에서 본 모양은 짧은 직선, 그리고 B 방향에서 본 모양은 이와 같이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또한 넓이는 하나의 정삼각형이 4분의 루트 3이고 이것이 7개 있으므로 4분의 루트 3 곱하기 7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부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이접기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완전히 납작하게 접히는 경우와 납작하게 접히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용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먼저 납작하게 접히는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펼치고 접을 때 부피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아까 보았던 2번 부분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간 효율성이 좋고요. 운반 및 보관 또한 쉽습니다. 따라서 텐트나 간이 의자, 접이식 상자 또는 팝업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작하게 접히지 않는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어떠한 3차원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의도된 3차원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튼튼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이를 트러스 구조물, 완충제, 지지대 등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